그 사람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명자야, 보호자가 있어야 입원이 된대. 이름만 적어주면 안 되겠니? 접수대에서 보호자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게 6년 전 일이었습니다. 지난달 병원에서 고지서가 왔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보호자로 서명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환자분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요. 도와준 건 그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그 기록이 아직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잊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되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71 최명자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둘이 삽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살고 딸은 시집가서 부산에 있습니다. 평범한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그 평범함을 흔드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고지서는 등기로 왔습니다. 우체부가 초인종을 눌렀고 저는 도장을 찍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에 제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내는 곳은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봉투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병원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분명히 착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뜯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봉투는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도 그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봉투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종이가 3장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료비 미납 안내.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료비라니 제가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종이를 아래로 내려다봤습니다. 환자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춘복.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춘복 언니. 6년 동안 떠올리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종이를 계속 읽었습니다. 입원일, 퇴원일, 진료 내역, 수술명. 저는 그 수술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 언니가 입원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종이 맨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명 최명자. 저는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제 이름이 틀림없었습니다. 최명자. 제가 보호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6년 전 일이. 춘복 언니는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같은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언니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남의 일에 나서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갔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이 끝나면 가끔 같이 차를 마셨습니다. 교회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나니까 제법 친해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춘복 언니는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병으로 먼저 갔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언니한테는 친정 쪽 조카가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연락한다고 했는데 자주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절에 전화 한 번 오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교회가 유일한 사회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언니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운이 없고
어딘가 급한 느낌이었습니다. 명자야, 나 지금 병원이야.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병원이요? 무슨 일이에요, 언니? 언니가 말했습니다. 검사 받으러 왔다가 입원하래.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입원이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 검사 결과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혼자 가셨어요?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응, 혼자 왔어. 저는 말했습니다. 저라도 갈까요? 어느 병원이에요? 언니가 병원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버스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명자야,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전화한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입원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한대. 근데 나 지금 연락할 사람이 없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보호자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명자야, 이름만 적어주면 안 되겠니? 잠깐이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보호자라는 게 뭔지, 어디까지 책임이 생기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이름만 적는 거라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뭔가 더 무거운 건지. 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명자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몸도 안 좋고 혼자 있으니까 무섭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평소에 남한테 부탁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정말 급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언니. 제가 갈게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명자야. 진짜 고마워.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보호자란에 이름만 적으면 되는 거라고. 그거면 되는 거라고.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갔습니다. 병원 앞에서 내려서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춘복 언니 이름을 말하고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이 접수대 쪽을 가리켰습니다. 접수대 앞에 휠체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춘복 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명자야, 와줘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저는 말했습니다. 언니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으니까 입원하는 거지. 근데 혼자 있으니까 무섭더라고. 저는 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가 왔으니까 걱정 마세요. 접수대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입원 동의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입원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 아래에 보호자란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이름, 연락처, 환자와의 관계.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보호자 이름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최명자. 연락처에 제 휴대폰 번호를 적었습니다. 환자와의 관계란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라고 쓰기엔 어색하고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인이라고 썼습니다. 서류 맨 아래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펜을 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끝이구나. 이름 적고 서명하면 되는 거구나.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 가능하시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연락 가능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 병실 배정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춘복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야, 진짜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언니, 아픈데 신경 쓰지 말고 치료 잘 받으세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럴게. 네 덕분이야. 간호사가 와서 휠체어를 밀고 갔습니다. 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언니가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에 서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된 거구나. 도와준 거구나. 이제 집에 가면 되는 거구나. 병원을 나와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차리면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춘복 언니 병원에 다녀왔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춘복 언니가 누구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요. 입원한다고 해서 보호자로 이름 적어줬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언니한테서 두어 번 전화가 왔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입원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명자야, 수술 잘 받았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저는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언니. 빨리 나으세요. 두 번째 전화는 한 달쯤 뒤였습니다. 명자야, 나 퇴원했어. 고마웠어. 저는 말했습니다. 퇴원 축하해요, 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응, 그럴게. 나중에 밥 한번 사줄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 연락 주세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언니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퇴원하고 몸 회복하느라 정신없겠지 했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언니 얼굴을 못 봤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잘 지내시죠? 연락 주세요.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교회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춘복 권사님 소식 아세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사 갔나 보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 건강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춘복 언니를 잊었습니다.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서 고지서가 온 겁니다. 봉투 안에는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 총액은 1,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최명자 귀하.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름만 적었을 뿐입니다. 왜 이 돈이 저한테 오는 겁니까? 청구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입원일이 작년 10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6년 전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춘복 언니가 작년에 또 입원한 건가? 그런데 왜 저한테 고지서가 온 건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무과라는 곳으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환자가 아닌데요. 이 고지서가 왜 저한테 온 건가요? 직원이 환자 이름과 제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잠시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보호자로 서명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6년 전 일이에요. 그때 이름만 적어준 거예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그 기록이 아직 유효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름만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작년에 재입원하셨는데 보호자 연락처로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작년 가을이면 제가 휴대폰 번호를 바꿨을 때였습니다. 예전 번호는 이미 없어진 뒤였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환자분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요. 보호자분께 먼저 안내드리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직원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에 한번 오셔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접수대에서 적었던 이름 한 줄이 6년 뒤에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춘복 언니는 왜 연락이 끊긴 걸까? 그 언니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이 일이 저한테 온 걸까?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았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6년 전에 보호자로 이름을 적었는데 그게 지금 1200만 원이 됐다고.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벽이 됐습니다. 창문 너머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병원에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을 차리면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좀 나갔다 올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저는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아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서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금방 올게요.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6년 전에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는 춘복 언니를 도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이름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올라타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고지서를 꺼내서 다시 봤습니다. 1200만 원.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름 하나 적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 병원은 버스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6년 전에도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그때는 춘복 언니를 도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제 이름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가방에서 꺼내 다시 봤습니다. 1240만 원.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이 돈이 정말 제 책임인 건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병원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원무과 위치를 물었습니다. 직원이 1층 동쪽 끝을 가리켰습니다. 원무과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6년 전에 왔을 때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았습니다. 벽이 새하얗고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런데 접수대 위치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접수대를 지나치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6년 전 저 앞에 서서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보호자 최명자. 펜을 놓으면서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직 저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원무과에 도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서류를 들고 온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청구서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떤 분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고지서를 손에 쥐고 기다렸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로 가서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왔는데요. 제가 환자가 아닌데 왜 온 건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고지서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봤습니다. 키보드를 한참 치더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춘복 환자분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시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6년 전에 입원할 때 이름만 적어준 거예요. 그 뒤로 연락도 없었어요. 직원이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네, 그때 서명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입원 동의서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유효한 건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 변경 신청이 따로 없으셨으면 기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름을 적은 건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6년이 지나도 살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재입원하셨거든요. 작년 가을에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재입원이요? 직원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응급실로 오셨고 그대로 입원하셨습니다. 수술도 받으셨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춘복 언니가 다시 입원한 것도 수술 받은 것도 그 언니한테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로 여러 번 전화드렸는데 연결이 안 됐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 가을이면 제가 번호를 바꿨을 때였습니다. 스팸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번호를 바꿨습니다. 예전 번호는 이미 해지된 뒤였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환자분과 연락되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지금 어디 사시는지도 몰라요. 직원이 잠시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담당자 연결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안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남자 직원이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원무가 한경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경수 씨가 저를 옆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병원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한경수 씨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고지서 받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는 물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이게 왜 저한테 온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날 이름만 적어준 거예요. 한경수 씨가 서류철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6년 전에 서명하신 입원 동의서입니다. 서류에는 춘복 언니 이름이 있었고 그 아래 보호자란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필체가 제 것이었습니다. 최명자, 서명도 제가 한 것이었습니다. 6년 전 그날 접수대 앞에서 펜을 들고 적었던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종이가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제 이름이 틀림없었습니다. 한경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보호자로서 일정한 책임이 생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일정한 책임이 뭔가요? 한경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환자가 치료비를 내지 못할 경우 보호자에게 납부 안내가 갑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안내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반드시 내야 하는 건가요? 한경수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한번 보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법적으로는 복잡합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한경수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있으면 병원은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실제로 납부 의무가 있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 내도 되는 건가요? 한경수 씨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야 하는 건지 안 내도 되는 건지 아무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한경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올려다봤습니다. 이런 경우요? 한경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호자로 이름만 적어주신 분들이요. 가족이 아닌데 부탁받아서 서명하신 경우. 나중에 이렇게 청구서가 가면 많이 당황하십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한경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은 환자와 연락이 돼서 해결하시고 어떤 분은 법적으로 다투시고 어떤 분은 그냥 납부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납부하신 분도 있어요? 한경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시죠? 여러 사정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셔서 아니면 법적 분쟁이 번거로우셔서.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240만 원. 그 돈을 그냥 내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있다고 해도 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경수 씨가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올려다봤습니다. 한경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 청구서를 무시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다음 단계가 뭔가요? 한경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독촉장이 나가고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채권 추심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적 절차로 갈 수도 있고요. 저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채권 추심이라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법적 절차라는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이라는 곳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경수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일단 환자분과 연락이 되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연락처를 몰라요.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요. 한경수 씨가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현재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요양병원이요? 한경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우셔서 전원되셨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퇴원 처리됐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구서는 뭔가요? 한경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퇴원 전까지 발생한 치료비입니다. 환자분께 먼저 청구했는데 납부가 안 되셨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환자분한테 청구했는데 안 됐다고요? 한경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냈는데 반송됐습니다. 연락처로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됐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춘복 언니는 이사를 갔거나 번호를 바꿨거나 아니면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호자인 저한테 고지서가 온 거였습니다. 한경수 씨가 물었습니다. 요양병원 정보는 알려드릴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춘복 언니를 찾아가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언니는 왜 저한테 아무 연락도 안 했을까? 왜 저를 보호자로 남겨둔 채 사라졌을까? 한경수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가셔서 직접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아셔야 대응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려주세요. 한경수 씨가 메모지에 요양병원 이름과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요양병원은 시외에 있었습니다. 버스로 2시간 거리라고 했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면서 한경수 씨가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로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6년 전 저는 그 언니를 도우려고 이 병원에 왔습니다. 오늘은 제 이름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에 들린 건 청구서와 요양병원 주소였습니다. 로비를 지나 정문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메모지를 다시 봤습니다. 춘복 언니가 있다는 요양병원. 거기까지 가려면 시외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2시간.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아침부터 많이 걸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춘복 언니를 찾아가야 하는 걸까? 찾아가면 뭐라고 말해야 하는 걸까? 왜 저한테 연락 안 했냐고 물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 청구서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야 하는 걸까? 아무 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올라타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병원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6년 전 저 병원 접수대에서 이름을 적을 때 그때 저는 뭘 알았을까? 보호자라는 게 뭔지 알았을까? 서명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까?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만 적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다녀왔어? 병원에서 뭐래?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복잡하대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잡하다니? 무슨 일인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편한테 말하면 걱정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남편한테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고지서를 받아들고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1200만 원이 넘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6년 전에 교회 권사님 병원 입원할 때 보호자로 이름 적어준 적 있어요. 그게 지금 저한테 온 거예요. 남편이 고지서를 다시 봤습니다. 보호자로 이름 적었다고 이게 와? 말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보호자 기록이 아직 유효하대요. 남편이 고지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뭐래? 연락은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대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양병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일 요양병원에 가보려고요. 가서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왜 거기까지 가? 연락 안 되는 사람인데. 저는 말했습니다. 가서 물어봐야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야 뭘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잖아요. 남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갈게요. 당신이 가면 오히려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무리하지 마. 몸 생각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날 저녁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국을 몇 숟가락 떠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안 먹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배가 안 고파요.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요양병원에 가면 춘복 언니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 언니를 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 왜 연락 안 했냐고 물어야 할까? 이 청구서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야 할까? 물이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닦았습니다. 그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춘복 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년 전 휠체어에 앉아서 제 손을 잡던 모습. 고맙다, 명자야. 진짜 고맙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을 떴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오늘 요양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춘복 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고지서와 요양병원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넣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언니는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아니, 나는 그 언니를 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여미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서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요양병원이 있는 지역 이름을 말하고 표를 끊었습니다. 왕복으로 끊을까 하다가 편도로 끊었습니다. 돌아오는 시간을 알 수 없었습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짐을 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졸고 있었고 어떤 분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다시 봤습니다. 요양병원 이름과 주소. 한경수 씨가 적어준 글씨가 또박또박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터미널을 빠져나가 도로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춘복 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년 전 휠체어에 앉아서 제 손을 잡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언니는 얼마나 아팠을까? 혼자 병원에 와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을 겁니다. 연락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버스가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건물이 낮아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넓어졌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버스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흔들림에 몸을 맡기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버스가 멈추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휴게소였습니다. 기사님이 방송으로 말했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저는 내리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휴게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기지개 켜는 사람,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잎이 떨어진 나무들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1시간쯤 더 달렸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들어섰습니다. 길이 좁아졌습니다. 양옆으로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졌습니다. 버스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정류장이었습니다. 주변에는 가게 몇 개와 주택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봤습니다. 요양병원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택시를 탈까 하다가 그냥 걷기로 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춘복 언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왜 연락 안 했냐고 물어야 할까? 이 청구서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지내셨냐고 물어야 할까?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할 것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덕길이 나왔습니다. 오르막이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언덕 위에 건물이 보였습니다. 요양병원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이 낡아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춘복 환자분 면회 왔는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이춘복 환자분이요? 3층 302호실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이 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층 복도가 보였습니다. 복도는 길고 좁았습니다. 양쪽으로 병실 문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환자 이름이 적힌 팻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301호실, 302호실, 302호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침대가 2개 있었습니다. 문 쪽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이불 위로 나온 손이 앙상했습니다. 혈관이 파랗게 비쳐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춘복 언니인가? 6년 전에 봤던 그 언니인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언니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잠시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언니 나야. 춘복 언니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잡아줬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지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이 상태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고지서가 왔어. 언니 치료비래. 춘복 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연락하려고 했어. 근데 못했어. 저는 물었습니다. 왜 못했어? 언니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창피해서.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피하다는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 또 쓰러졌어. 집에서 혼자 있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응급실이었어.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했는데 안 됐대. 네 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이 안 되니까 병원에서 그냥 진행했대. 수술하고 입원하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청구된 거야?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나한테 먼저 왔어. 근데 낼 돈이 없었어. 저는 물었습니다. 돈이 없었다고.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던 돈은 전에 다 썼어. 6년 전 수술비 내고 약값 내고 생활비 쓰고 남은 게 없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이 됐습니다. 혼자서 아프고 혼자서 돈 걱정하고 혼자서 버텨온 거였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 요양병원 비용도 밀려 있어. 조카한테 부탁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저는 물었습니다. 조카가 도와주고 있어?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왔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비용 좀 내주고. 근데 요즘은 연락이 뜸해. 저는 물었습니다. 요즘은 안 와?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달째 안 왔어. 전화도 안 받아.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오고 20분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언니를 만나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명자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올려다봤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 돈 네가 내지 마. 저는 되물었습니다. 내가 안 내면 어떻게 돼? 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근데 네가 낼 돈이 아니야. 나 때문에 내가 피해보면 안 돼. 저는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 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언니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날 네가 와줘서 진짜 고마웠어.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근데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저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름 한 줄 적은 게 이렇게 될 줄. 저는 물었습니다. 언니, 그때 왜 나한테 전화했어? 언니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보호자로 적을 사람이 왜 나였어? 조카한테 부탁할 수도 있었잖아. 언니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때 조카한테 연락했었어. 안 받더라고.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다 멀어졌고 교회 사람들한테는 부탁하기 미안했어. 근데 너는 받아줄 것 같았어. 저는 물었습니다. 내가 받아줄 것 같았다고?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착하니까. 거절 못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막혔습니다. 착해서 부탁한 거라고. 거절 못하니까 전화한 거라고. 저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서운한 건지 슬픈 건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해, 명자야. 진짜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언니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원망하는 게 맞는 건지 몰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밝은 음악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야,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저는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부탁인지 듣기가 두려웠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조카한테 연락 좀 해줘. 내가 연락처 알려줄게. 저는 물었습니다. 조카한테 뭐라고 해? 언니가 말했습니다. 나 대신 병원이랑 얘기 좀 해달라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 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돌아가.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부탁을 들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들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6년 전에도 부탁을 들었습니다. 이름만 적어달라는 부탁을. 그게 지금 1200만 원이 됐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것만 해줘. 그러면 더 이상 안 부탁할게. 그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6년 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름만 적어주면 된다고. 잠깐이라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조카 연락처 알려줘. 언니 얼굴에 안도하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고마워, 명자야. 진짜 고마워.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언니가 조카 이름과 전화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저는 그걸 저장했습니다. 박정현. 언니 친정 쪽 조카라고 했습니다. 40대 후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면서 물었습니다. 조카가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 언니가 말했습니다. 받을 거야. 모르는 번호로 가면 받아. 내 번호만 안 받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조카분이 언니를 피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 가볼게, 언니. 언니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명자야. 저는 내려다봤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다시 와줄 수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말하기도 안 오겠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언니 얼굴에 실망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와줘서 고마워. 저는 언니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언니가 침대에 누운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작게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또 부탁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조카한테 전화하라는 부탁. 그게 또 무슨 일로 이어질지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저장한 번호를 봤습니다. 박정현. 이 번호로 전화를 해야 하는 건지, 전화를 하면 뭐라고 말해야 하는 건지.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6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도와주려고 왔다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1층에 내려서 로비를 지나 정문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된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카한테 전화하면 이 일이 끝날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시작될까? 정류장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오래 걸었습니다. 70 넘은 몸이 버거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시간을 봤습니다. 4시 20분. 버스가 오려면 30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박정현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번호를 눌러볼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을 정리하고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올라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요양병원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언덕 위에 서 있는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춘복 언니가 저 안에 있습니다. 혼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다시 잠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버스가 국도를 달렸습니다. 밭이 지나가고 마을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라면 냄비가 끓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왔어? 밥 안 먹었지? 라면 끓였어.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식탁에 앉아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뜨거운 게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그 권사님.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아파 보였어요.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는 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낼 돈이 없대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저는 말했습니다. 조카한테 연락해 보래요. 조카가 원래 도와주고 있었는데 요즘 연락이 안 된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조카한테 연락하면 해결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남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라면 국물을 한 숟가락 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명자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저는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사정은 안 됐는데 그게 우리 일은 아니잖아. 우리도 여유 있는 것 아니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그걸 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조카한테 연락은 해봐. 근데 거기서 끝내. 더 이상은 네 일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조카한테 전화해야 했습니다. 내일 하자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지쳤습니다.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춘복 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야윈 얼굴, 하얀 머리카락, 앙상한 손. 그 손이 제 손을 잡던 느낌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착해서 부탁한 거라고, 거절 못하니까 전화한 거라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자다 깨다를 반복했습니다. 춘복 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잘 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식빵에 잼을 발라 먹고 우유를 마셨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넣었습니다. 오늘 할 일이 있었습니다. 조카한테 전화해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박정현. 어제 저장한 번호였습니다. 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이춘복 환자 보호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나. 아니, 보호자라고 하면 또 책임지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춘복 언니 지인입니다. 라고 할까? 그러면 왜 전화했냐고 물을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일단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말은 하면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신호음이 갈 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약간 경계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박정현 씨 되시나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춘복 씨 지인입니다. 최명자라고 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이모 아는 분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같은 교회 다녔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지서 이야기부터 해야 하나, 요양병원 이야기부터 해야 하나. 저는 일단 말했습니다. 어제 요양병원에 다녀왔어요. 춘복 언니 면회하러요. 상대방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춘복 언니가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이모가 제 연락처를 알려줬나 보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연락해달라고 하셔서요.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한데요. 저도 사정이 있어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모한테 연락 안 한 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일부러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네,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지금 바뀐데요. 나중에 통화해도 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가 편하세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감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조카분도 힘든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춘복 언니를 돌보다가 지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은 거였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전화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했어요. 저녁에 다시 전화 준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사정이 있대요. 감당이 안 된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 가족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한계가 있다는 말.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후 내내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을 안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추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124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현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까 통화했던 박정현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전화 주셨네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요.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상대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이모 돌본 지 5년 됐어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끔 연락하는 정도였어요. 명절에 전화하고 1년에 한두 번 찾아뵙고. 그런데 6년 전에 이모가 수술 받으셨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보호자로 이름 적어드렸어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그 뒤로 이모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혼자 살기 힘들어지셨고요. 그때부터 제가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가서 청소해드리고 장 봐드리고 병원 모셔다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점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이모가 자꾸 넘어지시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 약도 빼먹으시고 혼자 두기가 불안해서 일주일에 2~3번씩 가게 됐어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저도 일이 있고 가정이 있거든요. 남편이랑 아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이모 돌보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상대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래도 가족이니까, 돌아가신 엄마 동생이니까 그냥 했어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모가 또 쓰러지셨잖아요. 응급실 가시고 수술 받으시고 그때 병원비가 또 나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냈어요. 일부는요. 이모한테 돈이 없으니까 제가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나머지는 분할로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내셨어요?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400만 원 정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카분이 400만 원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12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였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요양병원 비용도 나오고 약값도 나오고 매달 1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것도 다 내셨어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냈어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내야 하고.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냈어요. 왜 이모한테 그렇게 많이 쓰냐고. 우리 돈으로 왜 남의 병원비를 내냐고. 저는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반대하셨어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반대 정도가 아니에요. 크게 싸웠어요. 이혼 얘기까지 나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서. 이모한테 미안한데 제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요.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조카의 사정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5년 동안 돌보고 돈도 내고 그러다가 가정까지 위태로워진 거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정이 그러셨군요. 몰랐어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이모 보호자로 되어 있다면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6년 전에 이름 적어준 게 아직 남아있대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 청구가 아주머니한테 간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 돈 내시면 안 돼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한 번 내시면 끝이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이모 요양병원 비용도 밀려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번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내면 또 나오고 내면 또 나오고 끝이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자 해제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더 이상 청구가 안 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보호자 해제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네, 병원에 가서 보호자 해제 신청하시면 돼요. 서류 쓰고 절차 밟으면 해제할 수 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보호자 해제? 그걸 하면 이 일에서 빠질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해제하면 그 청구서는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 물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앞으로 나올 비용은 안 가겠죠.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보호자 해제를 하면 앞으로는 청구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온 12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정연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모 일요. 상대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연락 끊은 지 2달 됐는데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다시 돌보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고.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이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거예요. 그걸 제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카도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도움이 못 돼서.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사정을 알게 됐으니까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이모 일은 이모 일이에요. 아주머니 일이 아니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뭐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카도 힘들대요. 5년 동안 돌보다가 지쳐서 연락 끊었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하지. 가족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보호자 해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더 이상 청구가 안 간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보호자 해제? 그게 돼? 저는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신청하면 된대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해. 빨리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해제를 하면 저는 이 일에서 빠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청구서가 오지 않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춘복 언니는 어떻게 되는 걸까? 보호자도 없고 조카도 연락 끊고 혼자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내 일인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인가? 남편 말대로 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6년 전에 이름만 적어준 것 뿐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책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춘복 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야윈 얼굴, 하얀 머리카락, 앙상한 손. 미안해, 명자야. 진짜 미안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보호자 해제를 해야 하나? 하면 이 일은 끝나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해제를 하면 춘복 언니한테는 아무도 남지 않는 거였습니다. 조카도 연락 끊었고 저까지 빠지면 그 언니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병원 언제 갈 거야? 보호자 해제? 저는 대답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뭘 더 생각해? 빨리 해제하고 끝내야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전에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240만 원. 그 돈이 제 책임인 건지 아닌 건지. 병원에서는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봐야 하나?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쳤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무료 상담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구청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상담 내용은 병원 보호자 관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였습니다. 내가 내야 하는 건지 안 내도 되는 건지, 보호자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내일 구청에 가서 법률 상담 받아볼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전문가한테 물어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어보고 올게요. 그날 밤은 조금 잠이 왔습니다. 내일 상담을 받으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길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구청에 갔습니다.
민원실 옆에 상담실이 있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저 말고도 두세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순서가 됐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남자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명찰에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하고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6년 전에 지인 병원 입원할 때 보호자로 이름을 적었다고, 그 지인이 작년에 다시 입원했는데 치료비를 못 냈다고, 그래서 보호자인 저한테 고지서가 왔다고, 금액이 1,200만 원이 넘는다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입원 동의서에 서명하신 거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연대보증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세요? 치료비를 대신 내겠다는 서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안 했어요. 그냥 입원 동의서에 보호자 이름 적은 것 뿐이에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복잡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보호자 서명만으로는 치료비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반드시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건가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안 내도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소송을 걸 수 있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소송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치료비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법원에서 제가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자가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가 어떤지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는 가족도 아니고 그냥 지인인데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지인이 보호자로 서명한 경우 치료비 납부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소송 가면 제가 이길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듭니다.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여러 가지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안 내도 될 수도 있지만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소송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독촉장이나 소송 예고 같은 거 받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고지서만 왔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세요. 보호자를 해제하고 싶다고, 법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보호자 해제하면 청구가 안 가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안 갈 겁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비용은 별개의 문제예요. 해제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나온 1,200만 원은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병원과 협의해 보세요. 분할 납부를 제한할 수도 있고 감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히고 법적 절차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선택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무시하지 마세요. 고지서 무시하고 있으면 채권 추심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더 복잡해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에 연락해 볼게요. 상담이 끝났습니다. 저는 상담실을 나와 구청 로비에 섰습니다. 밖에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보호자 해제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온 1200만 원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내가 내야 하나?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소송이 오면 어떻게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상담 내용을 말했습니다. 남편이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지 마. 법적으로 내야 하는 게 아니라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소송 올 수도 있대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소송 오면 그때 대응하면 되지. 지금 미리 낼 필요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소송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법원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건지. 선택지는 두 개였습니다. 돈을 내고 끝내거나, 돈을 안 내고 버티거나. 돈을 내면 1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돈은 노후 자금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걸 쓰면 앞으로 생활이 빠듯해질 거였습니다. 돈을 안 내면 소송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결국 내야 했습니다. 이기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마음 졸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잃는 게 있었습니다. 돈을 잃거나 마음의 평화를 잃거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6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접수대 앞에 서서 펜을 들었던 순간, 보호자 이름에 최명자라고 적었던 순간,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만 적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하나가 6년 뒤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1200만 원이라는 숫자로, 소송이라는 단어로, 잠 못 드는 밤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와준다는 건 뭘까?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서부터가 책임일까? 그 경계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연락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전화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보호자 해제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침마다 물었습니다. 병원에 전화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해. 질질 끌면 더 복잡해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 못하는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보호자 해제를 하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청구서가 안 올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전화를 못하는 건지. 어느 날 오후 거실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최명자 씨 되시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저는 요양병원 원무과입니다. 이춘복 환자분 보호자시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오실 수 있으시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많이 안 좋아지셨다니요? 어떻게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건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와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춘복 언니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되도록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춘복 언니 상태가 안 좋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가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춘복 언니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되도록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가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2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요양병원까지 10분 거리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직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춘복 환자 보호자입니다. 연락받고 왔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 302호실입니다. 담당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302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춘복 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코에 꽂혀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옆에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명자입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며칠 전부터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여러 장기 기능이 떨어지고 있어요. 의식도 오락가락 하시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회복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막혔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 있으실 때 보호자분 찾으셨어요. 명자 씨 오시면 좀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춘복 언니 옆에 섰습니다. 언니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뼈밖에 안 느껴졌습니다. 언니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동자가 흐릿했습니다. 명자야.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나야. 왔어. 언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왔구나. 저는 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응, 왔어. 연락받고 바로 왔어.
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언니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명자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한테 짐이 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짐 아니야. 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는지 몰랐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슬퍼서인지 미안해서인지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명자야,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말해.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 돈 내지 마.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 돈 아니야. 네가 낼 돈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쥐었습니다.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약속해. 저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속하라는 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언니. 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병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간호사가 깨웠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요. 저는 벌떡 일어나 병실로 갔습니다. 춘복 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언니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언니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주름이 펴진 것 같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살아있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서서 울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조카 박정현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정현 씨가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정현 씨가 병원에 와서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현 씨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정현 씨가 말했습니다. 이모 마지막에 혼자 안 계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정현 씨가 비용을 댔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몇 분이 오셨고 정현 씨 가족이 왔습니다. 저도 끝까지 있었습니다. 3일 뒤 발인을 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정현 씨가 납골당 앞에서 울었습니다. 연락 끊은 게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못 봐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정현 씨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후회와 미안함.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왔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아줬습니다. 저는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집안일하고 저녁 먹고 잠자고 평범한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춘복 언니가 없다는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문득문득 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야윈 얼굴, 하얀 머리카락, 앙상한 손. 그 돈 내지 마. 네가 낼 돈 아니야.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대학병원. 고지서가 또 온 거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여전히 1240만 원이었습니다. 납부 기한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저는 청구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춘복 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돈 내지 마. 약속해. 저는 청구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청구서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내야 할까? 안 내야 할까? 변호사는 법적으로 반드시 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무시하면 채권 추심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춘복 언니는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빨리 끝내자고 했습니다. 조카 정연 씨는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번 내면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안 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상황으로도 내가 낼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편하지 않은 걸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는 그날 도와준 것뿐인데. 그런데 도와준다는 게 뭘까? 이름 한 줄 적는 게 도움이었을까? 아니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다른 뭔가였을까? 저는 6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접수대 앞에 서서 펜을 들었던 순간, 보호자 이름에 최명자라고 적었던 순간, 그때 저는 뭘 생각했을까? 춘복 언니가 불쌍해서 적었습니다. 혼자 아파서 불쌍했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을까? 저는 정말 언니를 위해서 적었을까? 아니면 거절하기 싫어서 적었을까? 착한 사람이고 싶어서 적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게 됐습니다. 도움에는 무게가 있다는 것. 이름 한 줄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청구서를 다시 들었습니다. 1240만 원. 이 숫자가 제 책임인지 아닌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는 더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내든지 안 내든지 어느 쪽이든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병원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네, 원무과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최명자입니다. 이춘복 환자 보호자요.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청구서 건으로요. 그리고 보호자 해제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담당자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전화기에서 대기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야 할지 안 내야 할지 싸워야 할지
감당해야 할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일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전화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담당자 한경수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명자입니다.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상황을, 제 고민을, 제 질문을.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몰랐습니다. 1200만 원을 내게 될지 안 내게 될지 몰랐습니다. 소송이 올지 안 올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무게는 제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 도움이든 거절이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저는 그걸 6년 전에 몰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전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전화 끝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지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춘복 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에 봤던 얼굴, 평온하게 눈을 감고 있던 얼굴. 언니는 이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니가 남긴 것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청구서도 기억도 질문도. 도와준다는 건 어디까지일까? 책임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 선택의 무게는 누가 지는 걸까? 저는 그 답을 아직 모릅니다. 아마 평생 모를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건 압니다. 이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그게 그날 이름을 적은 제가 져야 할 몫이라는 건 압니다. 창밖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춘복 언니도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까? 편히 쉬고 있을까?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아직 결정 못했어. 근데 피하지는 않을게. 어떻게든 마주할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남편이 일어나서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밝아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밥 먹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차려야 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거였습니다. 그 내일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청구서는 아직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구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 다시 꺼내볼 거였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언젠가는 결정을 내릴 거였습니다. 그때까지 이 무게를 안고 살아갈 거였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와준다는 말이 어디까지 책임이 되는지 저도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